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김병찬 교수입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건축과 도시를 연구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건축사 사무소 리스모스 김유진 소장님과 건축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질문들을 좀 던지곤 하는데요. 특히 사용자의 경험적 측면에서 건축 유형들을 어떻게 새롭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이 이제 건축가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공 이후에도 사용자가 스스로 변화시키고 잘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BUS 아키텍처 건축사 사무소의 박지현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금 서울에 일하는 도시의 속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후암동이라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예전 일제강점기의 적산 가옥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풍경들을 이제 간직한 곳에서 저 외에 우승진 조성학 소장님과 함께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도시의 소형 건축물과 이런 자연에서 지어지고 있는 상업 공간, 펜션 건축,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이제 건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였고, 여전히 이야기를 다루는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전스키라고 합니다. 지금 YG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 스튜디오를 이끌고 있고요. 건축 크리에이터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공 영역에서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공공건축가로 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또 공공 영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미디자인랩의 정우건 소장입니다. 가미디자인랩은 가구에서부터 실내건축, 그리고 조경, 건축,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가장 많은 작업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조경이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출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표하셨던 그 새 학교 작업에 공통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그 재난의 상황이나 또는 재난을 대비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 생존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대응을 이렇게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개인이 아닌 집단이 연대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재난에 의한 피난 시기에도 개별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 커뮤니티적인 어떤 활동이 작동하도록 그 방법들을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함께 참여하여 커뮤니티의 결집력을 이렇게 강화하고 어떤 집단 이성을 모아서 일종의 다양한 해법 속에서 재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칠레 카톨릭 대학교의 작업이 좋았는데요. 이 작업은 1960년대 영국의 아키그램 작업이 이렇게 연상됐어요. 플러그 인 시티라는 작업이 연상됐고요. 그러니까 재난 시에는 이렇게 평상시 이렇게 거주하였던 장소에서 벗어나서 그 유목민적인 삶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제안은 거대한 빈 공간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로데오 경기장을 일종의 집단 피난처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좀 컸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의 구조물인 타이어를 일종의 피난시설 모듈들의 기초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그 일종의 모빌리티 관점에서 쉽게 구축 가능한 구축물들을 이렇게 제안했으며
일종의 거주성을 위한 또 이중 외피, 그다음에 조립의 편의성을 위한 도르래, 그다음에 주변의 인프라를 연결하고 굉장히 이런 현실적인 측면의 작업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제안이 굉장히 실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예. 우선 그 새 연사분의 그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너무 좀 인상 깊어서 저한테도 되게 큰 공부가 좀 되었습니다. 굳이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걸 꼽으라면은 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연사분이셨던 탐 와이혼 그 강 연사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dengi열을 이제 도시적으로 어떻게 인지도를 높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들을 좀 작은 대응들을 통해서 큰 그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그 삼천포라는 이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시골은 이제 도시와 다르게 모기가 굉장히 근처에 많이 모여 있는 환경이어서 여름날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그 모기 풀이라는 것들을 모아서 마당에서 연기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의 어떤 의식처럼 했던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 그런 기억들이 이런 그 지역성에 어떻게 기반을 해가지고 도시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지가 되게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과 모기 풀을 이제 태울 때 모기라는 걸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되는지 자연적인 어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습득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역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런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학습인 것 같아서 그 함께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파빌리온 작업들까지 되게 인상적으로 보았고 저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주차 스튜디오가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칠레 이 세 개 스튜디오의 이제 내용들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관점들도 굉장히 다르고 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곳들이어서 그게 이제 지리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각각의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산재된 문제 의식도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간, 다양한 지리적 환경,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점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더 재미있게 그 새 스튜디오 중에 재미있게 느꼈던 거는 싱가포르의 케이스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그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모기의 확산, 순모기의 확산이 어떻게 또 다른 개념의 이제 그 전염병을 감염시키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들과 관찰, 리서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건축 도시적으로 어떻게 해법을 만들까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작업이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아주 그냥 작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거를 관점을 굉장히 깊숙이 파고 들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이는 물에 모기가 발생한다라는 거에서 착안해서 이제 움직이게 만들므로써 어떻게 그거를 이제 정착시키지 않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솔루션들도 굉장히 기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칠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골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운명과도 같은 거죠. 지리적인 영향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 토양에서 건축을 하는 건축가의 고민들,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다양한 도시 그리고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내기 위한 노력들을 쭉 해내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그 다채롭게 보여줬던 프로젝트 중에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 목구조로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좀 굉장히 기발하고 찬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과 인류가 오랜 이제 싸움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적인 방법에 현명한 솔루션들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거를 또 다시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건물적인 스케일에서, 그리고 사람의 스케일에서 각각 해석을 해내고
그게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터키 스튜디오에서 바라봤던 어떤 시간적, 역사적 관점, 그리고 사회학적 변화와 그 정책적인 솔루션도 아주 흥미로웠고요. 셋 다 너무 재미있는 스튜디오였다고 생각이 들고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그 나라의 어떤 지리적 토양 그리고 또 역사적인 어떤 관점들에 대한 이해들도 좀 복합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그 작업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는데 그 흥미를 느낀 이유가 사실 그 작업이 그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댕기열에 관한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디자인에 관한 뭐 건축적인 이슈보다도 사실 제가 거기서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지혜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나게 큰 테크놀로지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관심과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태도가 흥미로웠고요. 사실 어쩌면 그게 건축의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게 아닐까. 제가 예전에 보았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그 데르스 오잘라라는 영화에서 그 데르스 오잘라가 시베리아 쪽의 그 사냥꾼인데 이제 러시아 장교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가 풀어지는 영화인데 갑자기 눈보라치는 들판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건축의 가장 근본적인 피난처 역할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거기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의 풍토와 같이 싸워온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 건축 기술도 그렇고 뭐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혜의 문제하고 같이 결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력과 관련해서는 마치 우리가 평소 때 건강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를 관리하듯이 일종의 도시를 진단할 수 있는 일종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것이 일종의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전제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지역, 장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번에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봐요. 끊임없이 이렇게 누적되어야 하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특정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그 의견이 현실화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종의 집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일종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일종의 원동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종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감하고 그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하며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 시 일종의 함께 해결하는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요. 일종의 그런 것은 일종의 시간도 필요하고 각 모두의 좀 다른 안목들이 좀 이렇게 상승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나리오라는 것이 뭐 예를 든다면 칠레 카톨릭 대학에서 제안했듯이 일종의 유사시 이렇게 저희가 평소 때는 어떤 시설로 쓰던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유사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리서치하고 거기에 일종의 유사시 플러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설 구조물들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일종의 피난처 용도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작게는 기존 주택 안에서도 이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일종의 침실 자체가 음압병동이 될 수 있는 그 키트가 일종의 설치가 되고
그 자체가 일종의 집안 내부에서 일종의 피난시설로 작동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일종의 이것은 공간일 수도 있고 가구일 수도 있고 설비일 수도 있고 건축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조금 제가 생각하는 도시의 회복력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밀도가 높은 이제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뭐 코로나와 같은 도시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 함께 이걸 능동적으로 방어를 해낼 수 있는지가 이 도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전 질문에도 대답을 드렸듯이 시골에서 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이라는 이런 밀도 높은 도시가 이렇게 거대한 공간에 걸쳐서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있으면서 이 도시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 굉장히 경직된 도시 구조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도시의 공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비라든지 고민들이 함께 만들어져 있는지가 도시의 회복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되게 큰 그 관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터키 스튜디오를 하셨던 이제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딘가가 차올랐다가 그것이 빠졌다가 다시 그 차오르는 상태로 복구한다라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돌아가서 복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약간 충돌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같이 병존한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시점에 도달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간 적이 없는 것 아닐까? 기대치로의 발전을 마치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다시 복구하려는 거랑 좀 혼동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과제 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도시는 건축도 마찬가지고 도시와 건축은 발전하려고 하는 방향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치에 대한 회복력에 대한 기대들이 계속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었는데 무엇을 다시 살리고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좀 머릿속에서 같이 충돌하면서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회복에 대한 생각은 저는 좀 약간 그 어떤 치료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도시건축의 치료랑 가지고 온다고 하면 사실 생물학적 치료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복원력을 만드는 가장 좋은 거는 기존에 있는 어디 아픈 곳을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증적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순환을 잘 시킴으로써 그 치료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더 원천적인 치료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관점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오면 사실 도시의 일부가 혹은 어떤 시간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회복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 시간을 치료하는 것이나 그 아픈 구간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맥락적인 차원에서 그 시간에 앞서서 그 문제를 발생했던 부분들부터 치료를 해가야지 순환체계가 완성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의 광역적인 범위에서도 한 곳을 아프다라고 해서 그곳을 대증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아프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맥락을 같이 치료해야 사실 도시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천적으로는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회복력이 생물학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회복력을 생각할 때 거꾸로 그 회복력의 전 단계, 예를 들면 충격이라든지 뭐 상처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후에 이제 회복력이 그런 단어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분야가 조경이다 보니까 조경은 사실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단계가 바로 이제 새로 시작되는 단계예요. 마치 태어난 것처럼. 근데 건축물은 일단 완성되는 것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 이제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완성된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건 마치 우리가 결국은 죽게 되지만 죽는 거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사는 거랑 어쩌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복력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회복되려면 사라지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없어지거나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도시가 가지는 회복력을 얘기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건축 폐기물 같은 것들, 뭐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저는 교육과 병행해서 실무를 하면서 항상 그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든 그 시작하는 단계에 철거라는 일종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거의 장면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썩지 않은 재료들이 일종의 이제 걷어짓고 그것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그러한 행위가 여기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수시로 그런 것이 발생될 거며, 그러한 일종의 건설 폐기물들이 어디 도시가 아닌 어떤 곳에 쌓여지는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상상하면 가끔 이렇게 끔찍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로서 일종의 지금 당장의 어떤 도시의 어떤 미관적인 측면이나 어떤 편의성이나 또는 공공적인 측면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특히 다음 세대의 우리의 지구 환경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어떤 컨디션으로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계를 하거나 건축물을 이렇게 자문을 할 때는 이 건축물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이렇게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조건을 아주 세부적으로 만족하고 있더라도 그 요구 조건 자체가 만약에 변화할 때 이 변화된 요구 조건들을 현재 제한하는 건축 구조가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철거하지 않고 지금의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일종의 유연한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들을 가지고 설계와 이렇게 자문을 하곤 하고요. 그런 측면의 그 관점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좀 공감대를 가지고 좀 관심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이 주제를 가지고 작업하진 않지만요. 어쨌든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어쨌든 건축가들은 아마 똑같이 느낄 거예요. 굉장히 조건 자체가 타이트하고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굉장히 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요구 조건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화하거나 그럴 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고 사용함에 있어서 이 건축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설계하더라도 추후에 이것이 지금은 주택이지만 다른 용도로 변화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구조를 설계할 때 어떻게 구조를 설계해야 될 것인가, 뭐 적게는 뭐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또는 외부 공간을 사용하는 측면 등등, 지금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주택을 설계하지만 이게 만약에 공적인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하면 지금의 배치나 지금의 평면이나 단면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요. 지금 밀도와 이제 관련이 되어서 기존에 있는 거주 환경들이 뭐 아파트 같은 공간들이 되게 공포가 되는 이제 공간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상반되게 저희 부모님이 사는 이 시골 동네에는 코로나라는 이제 전파력이 굉장히 그 아주 급감하는 상황들을 저는 보면서 이게 현재 도시에서는 이 여러 가지 어떤 거리두기 단계들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밀도 이하로 낮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그 결론이 조금 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도를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계속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 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점점 제가 점유하는 공간은 줄어드는데 거주 환경은 점점 불리해지고, 하지만 지출되는 비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런 집을 마련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내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사업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다행히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멀리 있으면서도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견이 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도시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이 도시와 연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실제 건축을 하고 있는 그 업무 범위 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도를 낮추는 방법들이 이 주거 환경으로 어떻게 같이 작동될 수 있는지가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게 엇나간 답변일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탄소를 얼마나 이제 저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건축의 행위가 그거에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철근 콘크리트로 된 이제 건축 구조가 현대 도시에서는 밀도를 채우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긴 하지만,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적합한 구조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시게루반 건축가의 이제 강연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 그 종이 건축이라는 이제 재활용 가능한 이제 건축을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실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건 가설 건축물이 아니냐라는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본인이 받았다고 했는데, 과연 현대 도시에서 20년 이상 그 콘크리트 구조가 잘 유지되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느냐라고 또 스스로 질문을 받아본다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가설 건축물이 뭐냐. 그래서 재생 가능한 도시 구조,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건축의 구조들이 저희는 회사에서는 목구조 설계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해체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공법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도시나 건축적 환경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한 시민들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K-방역이 굉장히 지금은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고, 실은 이 시민들의 의식이 이미 K-방역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걸 하자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 시민들, 다른 나라의 시민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 실천해 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도시와 건축을 들여다보니 다소 우리는 좀 발전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고립을 본의 아니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각자 어떤 가족 구성원이든 어떤 개별 작은 소규모의 그룹들이 각각의 장소에 이제 고립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처했던 그 공간 환경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는 거였어요. 특히나 이제 공공공간들에 대한 결여감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들에 이제 다들 퇴근 시간 이후에 혹은 학교가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 이제 거주 환경들이 열악하다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우리가 이전에는 한 대여섯 시간 혹은 깨어있는 시간이 그리고 자는 시간까지 합쳐도 반나절을 보내지 않았던 집들이 생각보다 너무 협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라 집 주변에 있는 시설들조차도 실은 카페나 식당 같은 데가 아니면 돈을 주고 가야 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곳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던 거예요. 공원도 충족하지 않고 혹은 길에 벤치 하나도 여유롭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거나 집 주변에 도서관을 가는데 꽤나 오랜 시간을 가야 한다던가 그런 환경들을 이번에 굉장히 절실하게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이런 공공공간에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에도 도시나 건축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우리 국민적인 우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좌절감을 느끼는 어떤 특정한 세대들, 그거는 단순히 어떤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 전 국민들이 다 느끼는 어떤 일종의 약간 좌절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집안에 내 방을 크게 갖지 않더라도 내 서재가 집 근처 걸어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도서관이 있다거나 작은 규모의 책방들이 있다거나 근데 그거를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양질의 책을 볼 수 있는 그 서가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집은 그만큼 확장될 수가 있게 되겠죠.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집 근처에 그냥 간단한 복장을 하고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좋은 공원이 있고 좋은 나무가 있고 좋은 벤치가 있다면 그게 우리 정원이 확장되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선택하지 않아도 주변에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음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공간들에 대한 우리가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체가 도시의 회복력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이제 서울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이 DDP 안에 이제 사실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디숲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게 이제 자하 하디드가 애초에 이제 DDP를 설계할 당시에는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서울에서 그걸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약간 마켓플레이스, 디자이너들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로 쓰이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마켓플레이스로서 쓰이기에 좀 좋지 않은 공간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간 자체가 좀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을 위한 이제 시민 라운지로 개선하는 그런 디자인 작업들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실내 서울 시민들을 위한 시민 라운지로 만들어져서요. 실내 안에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트리들이 세워져 있고 거기서 책을 본다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저희가 이제 완성을 했고 보다 많은 그런 시민들에게 이제 비단 바깥 공간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도 내어줄 수 있는 저런 다양한 시민들의 라운지, 어반 라운지들이 곳곳에 생겨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봤던 작업 중에 공원에 관련된 작업인데 제가 마스터 플랜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설계랑 공사에 관련돼서는 조경 설계 서안에서 했던 작업인데 경춘선 공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경춘선 공원에 작업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점을 두었던 거는 그 공원이 서울 시민의 공원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공원으로 만들어지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 경춘선이 지나가던 그 지역의 환경이 너무나 오랫동안 열악했었고, 그 열차의 소음이랄지 아니면 철도로 인한 단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쪽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그 공간을 마을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은 그러니까 요소로서는 그 텃밭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에 관한 거였죠. 근데 농업은 사실 그 우리가 땅을 접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순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원 같으면 그냥 거기서 어떤 5개월 활동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쉰다거나 그럴 경우는 그냥 그 공간을 향유하거나 머물다가 가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서 뭔가 가꾸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땅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고, 땅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만큼 그 땅이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 그 동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원을 산책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경춘선 공원에서. 근데 그분들이 이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꾸고 있는 사람들 틈 사이에 있구나, 내가 있는 곳이 이 마을이구나, 사람이 사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행정 조직으로는 사실 경춘선 공원이 있는 노원구가 도시농업과가 그 조직이 있거든요, 구청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동구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그 공원에 이런 그 텃밭이나 경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었고, 또 하나는 텃밭뿐만 아니라 텃밭 주변에는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랄지 아니면 피크닉 테이블이랄지 창고랄지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된다면, 예를 들면 뭐 온실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어떤 가드닝 클래스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식물들 종자를 더 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가드너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 아니면 그 그룹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 이런 그 일종의 인프라들이 갖춰진다면 훨씬 더 그 마을을 마을답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회복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익명성을 가지고 도시에서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내가 땅과 관계를 맺고 이 마을이 나의 마을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의 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된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정부나 또는 특정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요. 예. 그리고 이렇게 공공의 영역도 전체 도시로 보면 10%도 안 되고, 결국은 90% 이상이 되는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꽤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민간 영역에서와의 어떤 긴밀한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 시나리오를 공감하고 같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인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겠다는 일종의 자발적인 그런 동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좋은 도시든 회복력 있는 도시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 같고요. 예. 그러한 관점에서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같은 이런 행사는 일종의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인식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위한 일종의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비전문가들도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좀 문턱이 낮은 그런 행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주거에 대한 이제 시설을 가장 활발하게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살고 싶은 거주 환경을 어떻게 개개인이 확보를 해 나가는지가 저희한테 제일 큰 문제 의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공동 주거 형식들의 대부분이 이제 도시의 어떤 요구되는 건축 법적인 그 도전들을 받다 보면은 이런 발코니 확장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경직된 주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여분의 공간, 거리를 만드는 방법들이 결국 낭비가 되는 그 장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점점 이 법과 이제 실무적인 것들을 이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도시의 밀도와 거주 환경들을 어떻게 같이 보완을 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이 도시에서 만들어 가야 할 좀 논의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팬데믹 상황은 그 각국의 시민들이나 뭐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요. 인류는 그런 그런 어려움들을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원력, 회복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아팠다가 좋아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2010년 이후로 계속 꾸준히 갖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초창기에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일상적인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건축이 굉장히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돈이 많은 사람들의 향유물이라는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아주 일상적인 건축 언어로 비일상적인 아주 특별한 건축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할 때 이제 스몰리스라고 하는 작은 것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의 작은 건축 일상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런 이제 건축 어떤 부분 캠페인 혹은 우리의 건축의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게 한 10년여가 흐르고 난 지금에 와서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앞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것과 더불어 좀 새로운 시대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건축과 기후, 건축과 인구, 건축과 기술이라는 이 세 가지 테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팬데믹 상황은 극복 가능한 컨트롤러블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후 상황은 지금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가 변화하는 속도와 그 파급 효과, 파급 범위가 너무나 방대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가져주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망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발생의 절반 정도가 건축물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는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거를 재생에너지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된 방식의 해석 방법들을 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구 문제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사실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출생자 수들을 보면 어린이들이 한 해에 30만 명 미만으로 지금 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인구만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5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나이가 든 사회가 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근데 방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양극화를 도시에서의 양극화를 우리는 극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시가 돌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건축도 마찬가지 그 환경에 그들의 어떤 물리적인 제약사항에 또 대응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건축에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이제 저의 희망이 어쩌면 기술에 마지막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건축과 기술의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이 기후와 인구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 셈인데 기술은 계속 진화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진화의 방법이 사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편적인 예로서의 기술은 당연히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자율주행 시대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때 돼서도 우리는 이 많은 주차장을 지하에 갖고 있어야 될까?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질문 중에 하나고 마찬가지로 이런 도시 안의 도로 체계 시스템이라든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노령화되어가는 어떤 우리들 세대를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이제 좀 큰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막연하고 이상주의적인 생각이긴 한데 굉장히 활력이 되는 그런 상상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그 고향이 바닷가거든요. 서해 바다.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코로나 19 이런 팬데믹 현상들 이런 현상들은 저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서부터 이런 재난들이 있어 왔고,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그 어떤 조화로운 상태가 깨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지구는 영원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뭔가 새로운 그 생겨난 게 있고 존재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어느 날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는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서해안 얘기를 한 거는 서해안의 그 해안선이 그 변화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특수상이 초래한 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해안은 원래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책에 의해서 이게 가로막혀 있었죠. 해안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들한테 해안이라는 곳은 가기 어려운 곳, 제한된 곳, 아니면 잊혀진 곳 이렇게 됐었죠. 그 상황에서 그 무분별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던 거죠. 처음에 제가 지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이게 지혜로운 일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난개발의 가장 그 엄청난 표본이 서해안의 간척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건설 사업들.
실제로 저는 이제 그 파괴되지 않은 자연도 일부 경험을 했었고 지금 상황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뼈저리게 와닿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디자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 정치나 아니면 정치 이전의 근본적인 철학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계획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